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2026년이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대체 매립지 결정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결정되면서 해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내년 3월 진행됩니다. 1, 2차 공모보다 완화한 조건이라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입니다. 그간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재공모를 추진하는 데 합의를 하였고요. 현재는 공모 내용에 대해 포함시킬 대체 매립지에 대한 그 규모하고 인센티브 등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조율 하고 있고. 앞서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대체 매립지 1, 2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번 공모에는 부지 면적은 줄이고 재정지원금과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차에서는 전체 면적 220만 제곱미터, 매립 면적 170만 제곱미터였고 2차에는 13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로 소각지만 매립하기 때문에 실제 부지 면적을 줄여도 충분히 매립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부지 면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재정지원금도 1, 2차 공모 당시 책정한 2,5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3차 공모가 실패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3차 공모를 했는데도 응모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 사자 협의체가 합의를 하고 하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또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열고 고민하고 있다. 시는 3차 공모도 실패하면 3-109 매립지 사용 연장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사자협의체 직권 선정 같은 모든 방법을 열어도 민선 8기 임기 안에 무조건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총리실에도 적극 건의 중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함께 직매립 금지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 매립지 확보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 지역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 가능한 금액을 공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1,864만 2천 원으로 지난 21대 때 1억 8,199만 2천 원보다 20.1% 증가했습니다. 인천에서 1인당 선거비용이 가장 많은 지역구는 중구, 강화, 옹진으로 3억 2,200만 원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 선거구 13곳 중 4곳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10곳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계양갑은 1억 6,528만 2천 원으로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경기도 의원이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정활동 일정 중 민간업체 임원과 동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A 의원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는 일정에 학교 급식실 음식물 줄이기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실제 처리기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제품에 대해 홍보할 기회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의원은 헬로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행동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도의원으로서 해당 업체의 영업에 도움을 줬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로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처리기에 대한 선입견이 많으니 지역에서 경험해볼 수 있도록 시범 사례 한두 곳 정도만 선정해보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했으며 최근 입법 예고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투기성 불법 부동산 거래를 한 혐의로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중국 국적의 60대 여성은 안양 소재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으로부터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듣고 매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중국 국적의 한 부녀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고 가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매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2일 오후 5시쯤 서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또 같은 날 밤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 간 교통사고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10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튿날인 3일 새벽에는 부평역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있었는데요. 6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서구와 계양구 일부 지역에서는 2일 낮 한때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경로당은 보통 이른 시간부터 노인들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인 몇몇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요.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은 그야말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어르신들이 선뜻 집을 나서 긴 하루에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지역사회 고령화 현 주소를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 현장을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의 한 경로당. 여름에는 무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동네 쉼터입니다. 7, 80대 노인이 많게는 최대 30명 가까이 모이는 장소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많이 좁습니다. TV 시청을 제외하고는 딱히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좁아요. 여기가 너무 비좁다고 한번 민원도 한번 연 일이 있고. 여기 얼마나 계세요? 하루에? 여기요 뭐 한 6시간 내지 7시간 점심 와서 여기 가서 식사하고 뭐 끝날 때 6시까지. 일찌감치 자리를 잡지 못하면 아예 밖으로 쫓겨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얼마마다 한 번씩 오세요? 갈 데서 다니면 갖고 아프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는 거지. 내가 여기 지금 한 7년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2층을 올리도 좀 넓으면 장기도 뛰고 바닥도 뛰고 뭐 이쪽 오니까 앉을 수가 없어. 지난 2017년 기준 경로당과 노인교실 등을 포함한 부천의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모두 402곳. 실제 노인여가 서비스 사업 가운데는 경로당과 노인정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 정기에는 건강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해요. 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거를 극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한 거고. 하지만 취미나 여가 생활, 간단한 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일부 거점 경로당에 한정됩니다. 부천은 현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 45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수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20, 30년 된 곳들이 태반이라 이제는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수도 좀 필요하고 한 곳이 넉넉해지면 결국은 다른 곳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로당을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경로당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이 검색창에 뜹니다. 그런데 사전에 검색한 내용을 토대로 주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분명 경로당을 검색했는데 현장에는 이렇게 무인 판매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노인을 위한 경로당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천시 자료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경로당은 올해 초 기준 300여 곳인데 해당 경로당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아예 다른 주소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다른 경로당을 찾아가 보니 이미 텅 빈 공간에는 임대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1년여 전 이미 문을 닫은 겁니다. 경로당은 원래 빠졌어요. 원래 있던 경로당은. 코로나 막 터지고 이랬었어가지고 예. 그냥 약간 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한 1년가량 됐어요. 이에 대해 부천시는 경로당이 이사를 가거나 문을 닫은 경우가 있다면서 변경되거나 상이한 정보는 수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65살 이상의 부천 노인 인구는 11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7%를 차지합니다. 이대로라면 3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노인 시설을 이용하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재구조화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제대로 이렇게 충족하는 또는 개선하는 이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 친화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 부천. 더 많은 노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모 사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각지대 인프라까지 챙기는 꼼꼼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먼저 해당 조례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인천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의 주된 취지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는 직업군입니다.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죠.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례의 정확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이 조례안은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둘째로 소방 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조례가 앞으로 인천시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이 보다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곧 인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때 그들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 조례안은 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이었습니다. 프로축구 2부 구단인 김포FC가 창단 2년 만에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섭니다. 김포FC는 지난 2일 열린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경남FC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해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는 오는 6일과 9일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며 1부 리그 10위 팀인 강원FC와 2부 리그 3위 팀인 김포FC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도 김포FC가 승리할 경우 김포FC는 2부 리그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하게 됩니다.